좋습니다. 오늘 주신 메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본격적인 은퇴에 맞춰서 고령화의 가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베이비 부머의 조기 은퇴, 그에 따른 노후 대책, 빈곤한 노후 대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겠지만 현재로는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우리 시청자들 뭐 원체 전문가들이 수익형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 송 박사님께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익형 부동산은 말 그대로 수익을 내는 부동산을 일컫습니다.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타인한테 빌려주어서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는 부동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뭐 주로 상가나 그렇죠. 오피스텔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토지나 주차장, 또 뭐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의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이 아닌 인컴 게인과 그 다음에 운영이익,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 그러시죠? 그게 합쳐진 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점차 더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중요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해 주었던 베이비 부머, 예. 1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 가면서 하느라고 우리 베이비 부머들의 평균 자산이 3억 3천 정도 됩니다. 예금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포함해서. 예.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달 약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5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우리 현재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그러면 약 28년 동안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150만 원씩 매달 써야 된다면 한 3억 6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3억 3천의 평균 자산을 다 써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내 기술이나 뭐 어디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동산을 활용을 해서 매월 일정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주식을 잘 하시든지. 그러면 더 좋고요. 없다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구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1인 가구 50% 훨씬 넘었고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35년이 되면 68% 정도가 1인 가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죠. 결혼도 늦게 하지, 이혼도 또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 자녀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전문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 주택, 그건 아무래도 앞으로도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국가의 정책이, 정부 정책이 규제 완화이고요. 지금 오피스를 취득할 때도 세금도 취득세 면제되는 등 세금 측면에서도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금리가 단기간에 급속하게 많은 비율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은행에 예금해 놓지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또 무엇보다 이제는 옛날만큼 주택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시절에 돈을 많이 벌었던, 속된 말로 전세 제도가 앞으로는 임대차 시장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는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약간의 돈만 있으면 시세 차익 거둘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기대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월세로 자꾸 돌리고요. 이거를 보증부 월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임대 시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런 원인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더욱더 계속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송 박사님께서 직접 그 건설업체, 금융기관, 뭐 관련 전문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90%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 했습니다. 투자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0%는 자금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금만 있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매달 현금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비에 보탰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입이 더 크다. 라는 거였고요. 이제 노후에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하신 거죠? 투자 예, 예. 이유 1번이 그 생활비에 활용할 수 있다가 한 34%,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 높은 금리를 얻을 수익이 생길 수 있다가 30.1%, 그 다음에 은퇴를 앞두고 창업 등 노후 대비가 한 18.1%, 요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요하죠. 예. 그래도 서울시 또 수도권이었습니다. 우리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예, 수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은 15% 정도가 세종시를 꼽았는데 아직까지도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적합한 상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요. 20% 정도가 상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이고요. 세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상가인데, 상가가 주택보다 더 높은 이유는 같은 금액이면 상가에 투자하면 수익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같은 금액 가지고 상가 하나 관리하는 거하고 임대주택 5채 관리하는 거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고, 그렇죠. 주택은 주택으로밖에 못 쓰지만 상가는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 사무실로도 쓰고 약국으로도 쓰고 세탁소로도 쓰고, 그렇죠. 예,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 또 1가구 2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없습니다. 또 세금도 또 쌉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가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빌라, 물론 뭐 다세대 주택입니다만 주택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 다른 토지나 뭐 고시원이나 야영장이나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아직까지도 주택에 대한 투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도 조사를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박사님, 두 단락씩 제가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시청자,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송 박사님 조사 결과 투자 유망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23.6%고요. 수도권이 23.6%, 동수네요, 동수. 그리고 세종시가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적합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은 1위가 상가입니다. 상가 19.7%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12.5%,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다가구가 10.7%.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23% 정도 나오고 오피스텔이 15% 나왔습니다. 자, 이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기준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물어봤습니다. 투자 유망한 지역의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역세권이었습니다.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역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를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요, 역세권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겠죠. 여기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500m보다는 이제는 250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땅값이 없어요, 땅들이요. 그렇죠. 예, 예. 자, 그 다음으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 또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 순서였고요. 또 학교나 뭐 병원, 편의시설 등이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자, 투자 대상 면적은 예, 예. 상가가 아까 1순위였기 때문에 50제곱미터 이상이 많았는데요. 이걸 상가를 접어놓는다면 30에서 50제곱미터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 쓰는 공간. 그렇네요. 예, 요 기준이 많았고, 투자 자금은 1억에서 3억 원이 거의 한 40% 정도 예, 예. 됩니다. 자, 수익률은 자, 7에서 9%가 가장 많았고요. 또 15%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도 한 5%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과대 예상이 아니에요? 7에서 9%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 3% 정도 이렇게 받으니까 지금 3% 받습니까? 2%도 못 받아요? 보통 2%에서 3% 예, 정도의 예. 사이가 되다 보니까 보통 3배 정도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6%. 예. 예, 예. 두세 배 정도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적정 투자 기간은 1에서 3년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닌데요, 박사님? 3년에서 5년. 이제 3년에서 5년인데 예. 넓게 보면 이제 1에서 3년, 3년에서 5년 요 차이가 가장 이제 많았는데요. 아마도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투자를 해서 빨리 좀 회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시죠. 이거는 뭐 정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 정리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역세권이 53.2%고요. 두 번째가 그 신도시와 산단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 이거는 좀 그 단어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3위입니다. 4위가 관공서,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 밀집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5년 미만까지만 보시면 그렇게 단기로 안 보신다고 한다면 적당한 수익률 나올 것 같고요. 수익률에 대해서는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 5, 6%가 적당할 것 같은데 조금 높아지면 실망이 또 크실 수 있잖아요. 또 네.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사님. 계속 네, 해주시죠. 네. 자, 그럼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통해서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였습니다. 예. 바로 우리 이 방송 같은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진행에 사명감을 예.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래도 전통적인 중개업소나 또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얻는 경우도 이제 많았습니다. 자, 자금 조달 방법은 전적으로 내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한 28% 정도 됐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일정 부분 은행 융자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로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은행에서 좀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시 가장 고려할 요소,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수익률, 수익률이었고요. 세 번째는 상품입니다. 네 번째는 자금 확보, 그 다음에 임차인 등 수요자 확보, 이런 순서로 답을 했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봤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 거의 반 가까이가 시장조사, 투자 수익률 분석 등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을 해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남한테 사실 정보도 다른 곳에서 얻고 하지만 본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 그리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은 좋은 일 뿐입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이거는 그래서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왔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나 또 정책의 내부적인 환경에도 의존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반 이상이 지하철이 개통되거나 아니면 택지 개발이 되거나 뭔가 주변의 외부 환경이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자, 그러면 결국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노력을 안 했지만 남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든지 해야 되는데 반 이상이 아직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른 외부 환경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내가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재건축, 또 임차인 변경, 이런 개인적인 노력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외부적인 환경과 개별적인 노력이 합쳐질 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니 해도 자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내 돈이 없는데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송 박사님 오늘 맨 끝에 질문에 좋은 걸 하나 넣어주셨어요. 소자본으로도 해볼 수 있는 수익형 사업이 있다.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어떤 거가 있는지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네들을 다 출가를 시키고 부부 둘만 사는데 굳이 뭐 40, 50평 아파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가구한테 내놓으면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본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쉐어하우스. 결국은 이 방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학생들이든 직장인이든 동호인이든 나눠주면 보증금을 받지 말고 보증금 2천만 원 받지 마는 대신에 한 사람당 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럼 4명한테 받으면 2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일반 가구한테 주면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예, 예. 4명한테 50만 원을 받게 되면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보증금이 안 들어오는 단점은 있지만 그렇죠. 내 수익이 5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200만 원 가지고 50만 원을 내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오피스텔에 또 둘이 오피스텔에 살아도 되니까요. 예. 그럼 15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거를 내가 돈이 없는 경우에도 내가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 겁니다. 야, 그래. 10채를 빌린다면 보증금 2천에 10채면 2억이지 않습니까? 예, 예. 2억을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들어오죠, 매월? 2천만 원 들어오잖아요. 예, 예. 2천만 원 들어온 것 중에 70%인 1,400만 원 투자자한테 주고 그러면 내가 600만 원씩 생기잖아요. 나는 돈 한 푼 없이도 투자자는 보증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날아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찾는 투자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어디 쓰여지는 돈이 아니잖아. 보증금으로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거는 세계적인 흐름이죠.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법 규정과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도 빨리 변하는 부분에는 우리 송 박사님의 뭐 마지막 그 쉐어하우스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박사님 오늘 훼손지 때문에 너무 많이 해서 뒤에를 좀 짧게 했는데 다음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이나 시장에서 느끼셨던 것도 화나신 거 있으면 부딪혀서 화나신 거 있으면 와서 여기 와서 푸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 인하대학교 도시계획연구소 연구위원 송상열 박사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